예, 국회의원 민병덕 의원실과 사단법인 오픈넷이 공동 주최하는 언론 보도 등 공익 목적 정보 처리 면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관련된 토론회 제2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세션에서는 공익 목적 개인정보 활용 면책 조항에 대한 입법적 평가라는 그 소지를 가지고 지금 손형섭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님께서 기조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한림대학교 글로벌학부의 안정민 교수님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강원대학교의 선지원 법학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사무관이신 정영수 사무관님 나와 계십니다. 먼저 손형섭 교수님께서 기조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영섭 교수입니다. 저는 경성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생들에게 헌법과 IT 미디어법에 대해서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박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보호의 헌법 이론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그다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IT 미디어라든가 심지어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쪽에서까지 관심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굉장히 애정을 갖는 법이자 관심을 많이 갖는 법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오픈넷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인터넷 언론 기자의 통상적인 보도에 대해서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러면 보도의 자유가 너무 침해되지 않는가라는 문의가 들어왔고, 그러한 공익적 제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것을 처벌한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저도 문제의식을 갖고 사실은 이제 이 발표를 수락을 했고, 개인적으로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이 뭔지 좀 밝히고 그다음에 개선 방안을 어떻게 도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 우리 국회와 그리고 오픈넷과 함께 이렇게 토론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리라는 마음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발표문을 한번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발표 문집에서는 그렇게 그보다는 양이 좀 적게 보이지만 저는 한 24페이지 정도 열심히 쓰면서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자는 마음으로 연구를 해봤고, 그리고 오늘 내용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익 목적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위법이 될 수 있게 되면 이제 민사, 형사상 또 행정법상 여러 가지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하고요. 이에 비해서 유럽의 EU의 일반 데이터 보호법인 GDPR에서는 바로 공익 목적 제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유럽의 GDPR을 많이 법에 참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차이가 나는 점이 있고요. 이런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 발표 전에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으로서 아직 국회에 제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받은 안이 발제문에 써 있지만 바로 개인정보법 15조 1항 7호를 신설해서 그 안에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작성하면 어떠냐라는 그런 법안을 받아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7조가 나중에 개인정보보호법 18조 등에서 적용이 돼서 결국은 언론 보도의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 개인정보의 활용으로 인정하자는 그런 취지의 법안인 것 같은데, 이 법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법평가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어떠한 문제가 있길래 이와 같이 언론 보도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충돌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지금 제안된 법안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상적이어서 이걸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제안된 법안에 대해서도 사전적 입법 평가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법안을 만들면 좋으냐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현행 법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바로 이 언론의 보도, 언론이라고 하는 것을 언론기관에 대해서 한정하지 않고 우리 헌법 21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바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면이 분명히 있고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학자가 어떤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석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법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지 될까를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오늘 저는 뭐 나름대로 제안을 드리겠지만 그것은 오늘 여기 계신 토론자님들과 사실은 전문가들과 같이 얘기를 토론을 해야지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좋은 선택지를 선택해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발표 내용은 일단은 발제문에서는 35페이지에 공익제보 불허 허용 사례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병원의 전공의들이 아마 그 병원의 대리 수술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바로 이것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인데 이 내용을 그 검찰에 고발하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개인정보가 당연히 증거자료로 포함돼 있었을 텐데 이것이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59조 제3호의 유출행위에 해당해서 문제라고 해서 결국은 형사법정에 섰고 결과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정당 행위로 인정돼서 무죄 결정을 받았지만 결국 그 전공의들이 법정에서 형사재판을 받은 바 사건이 있습니다. 또 이미 벌써 앞 발표 토론에서도 나왔듯이 인터넷 기자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누구 이태원에서 누구는 뭐 회장님 댁 같고 그러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법 59조 위반이고 해당 처벌 규정인 71조 5호의 위반이라서 처벌해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것도 이제 그런 판결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피고인과 그 피고인 측의 변호사는 이거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 이 59조의 내용은 그 처리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법원의 판결이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이거 언론의 취재니까 결국은 58조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은 이 58조 조문을 잘 보시면은 바로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3장부터 7장까지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 처벌 규정은 대부분 이제 10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용을 제외한다고 했지만 여기서 나오는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마 언론기관에서는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인식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항은 이제 CCTV 영상 촬영 사건을 제가 제기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뭐 경찰에 당시 이제 피고인 스스로가 폭행 혐의에 고소를 당한 상태여서 자신이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파트 관리실에서 이제 CCTV를 촬영한 걸 보다가 자기가 실제 그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 내용이 확실하니까 그걸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고 활용한 사건인데 이것도 본인이 바로 CCTV 영상을 찍었고 그것을 이제 뭐 이렇게 제출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해서 1심에서 피고인에게 형사법정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를 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는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실제로 이렇게 따지면은 이렇게 허용하지 않고 그죠? 그냥 권한 없이 CCTV를 촬영해서 제공한 사람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오히려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 처벌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해서 결국은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을 보면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상당히 적용하는데 저는 뭐 개인정보보호법의 우리 사회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당연히 깊이 있게 인식을 하지만 뭔가가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정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 발제문에서는 37페이지 붙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결국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것을 미국에서 인정한 뭐 유명한 뭐 논문으로 흔히 얘기하는 월렌 브랜다이스의 The Right to Privacy에서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미국에 얘기할 때 뒤에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워낙 그 건국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 때부터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고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신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생활의 자유가 너무 심하게 이제 노출되기 때문에 역시 옐로 저널리즘에 문제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 차원으로 바로 워렌 브라인다이스는 혼자 있을 권리를 바로 논문으로 논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뭐 프로사 뭐 이런 사람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개인정보라는 것이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의로 되었고 이런 논의가 결국은 계속 흘러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데이터 보호법이라는 것으로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발제문 38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벤 다이어그램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개인정보라는 영역이 있지만 프라이버시와 영역이 이제 겹치는 영역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개인정보라는 게 그 사람 사생활을 보호해야 될 프라이버시 영역에 속하지 않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공적인 성함이라든가 뭐 얼굴이라든가 발표자가 뭐 어디 소속의 그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역시 프라이버시 영역에 속하지 않는 개인정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실제 GDPR이나 다른 규정에서는 이것을 또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개인정보법에서 이걸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번 대법원에서까지 올라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대학 교수님들은 대부분 홈페이지에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게재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에서는 역시 이제 제공받은 이렇게 공개된 개인정보를 이와 같은 범위에서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을 했고요.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로스쿨의 대학교 교수님들이 사실 급여 정보까지도 온라인에 게재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는 공개 정보고 아까 위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벤 다이어그램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일지라도 이것은 프라이버시로서 보호 영역에 밖에 있는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정보법의 해당 규정도 이러한 내용을 좀 명확하게 해서 고쳐야 된다라는 그러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그런 규정을 두지 않아도 현재 당시 대법원 판례는 충분히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했고 EU GDPR에서는 구조 2에 보면은 정보 주체가 명확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대해 처리가 관련된 경우는 바로 특수한 범주 개인정보 처리에서 제외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걸로 이 GDPR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이 GDPR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데도 보면은 특정 규정은 또 굉장히 팔로우하는데 굉장히 느린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문제와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중에 인티머시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유력 여성 정치인의 불륜 영상을 누군가 고의로 온라인에 퍼뜨린 사건에 대해서 이제 드라마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바로 성폭력 특별법 제3조에 의해서 처벌해야 되는 그런 사항일 텐데 혹자는 유령 정치인이 불륜한 거 이거 잘못됐으니까 공개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거꾸로 반대로 유력 정치인에 만약에 그러한 영상이 보도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순수하게 공익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바로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미 기술을 해놓은 내용을 좀 보시면은 실제 우리나라에는 범죄 피해자의 인권 침해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된 몇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범죄 신고자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폭력 처벌법에서도 관련된 규정이 있고요. 특정 강력 범죄법, 그다음에 범죄 피해자 보호법 등에서 범죄 피해자의 정보와 신변 안전 조치를 하도록 해서 공익제보라고 해도 함부로 이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도할 수 없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을 우리가 충분히 다 한꺼번에 고려를 해야지 되고 언론 보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공개 등에 대해서 예외적인 사항을 인정하더라도 분명히
범죄 피해자라든가 범죄 신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입법적인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가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분명히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58조에는 언론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적용 제외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규정 하지만 이미 벌써 앞선 판례에서 보신 것처럼 개인정보 처리자 이외의 사람에 의해서도 구장에 있는 금지 행위 59조에서 에 적용이 돼서 결국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규범상 체계상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적용 제외 규정은 사실은 제정 당시부터 어떠한 기관이 어떠한 범위로 이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사실 지적되었고요. 사실 이 개정 초기에 제 쓴 글에도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요 글이 공간된 걸 확인하면은 아마 나중에 해당 각주에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어떤 논문에다가 제가 글을 썼는지도 아마 좀 인용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초기부터 사실은 문제점을 당시 막연하게 인식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언론과의 충돌 문제를 막연히 이미 벌써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의 부정한 수단으로 취급하거나 유출 금지 행위 등을 규정하고 위반 사실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른 나라의 법규를 좀 검토를 해보겠지만 규정에 약간 모호한 점이 있는데 여기에 형사처벌 규정까지 있으니까 우리나라 법은 굉장히 모순적인 문제를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 법례를 한번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EU의 GDPR이 있기 전에는 바로 EU 디렉티브 그러니까 데이터 보호 지침이 EU에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북유럽 라트비아 공화국에서 경찰의 과실을 고발하겠다는 명목으로 경찰서 내부의 업무 상황에 대해서 허락 없이 녹화하고 이를 유튜브에 올린 사람에 대해서 라트비아에서는 법원에서 1심, 2심에서 이 유튜브 올린 것을 빨리 내려라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그것을 듣지 않고 결국은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이것을 다투었고 유럽 사법재판소에서는 이 규정은 바로 언론 행위로 인정하고 언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것을 이 사람한테도 적용해야 된다. 언론 기관에 소속되지 않아도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결국은 언론 면책의 범위라고 적용 제외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것도 굉장히 엄밀한 용어적인 사용을 나중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바로 개인정보의 그 언론 행위의 면책 요건으로 인정해서 결국은 처벌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GDPR 제6조에 보시면은 6조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몇 가지 요건을 두고 있는데 그 이에는 공익을 위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부여된 공적 권한의 행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를 바로 규정하고 있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공익제보도 이 규정으로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국내에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GDPR 85조에서는 마찬가지로 언론 목적의 처리에 대해서 우리와 같이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2장과 2장에서 3장, 4장,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바로 언론에 대해서는 GDPR 적용을 제외한다라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R의 규정에 대해서 분명 우리 규정과 좀 차이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GDPR 규정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침 영국의 데이터 보호법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GDPR의 규정을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을 자기 본인 국가에 영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적용을 위한 집행법을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데이터 보호법을 보시면은 GDPR 6조 1항에서 나오는 이 공익을 위하거나 개인정보 공식 권한을 위해서 하는 업무 처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A는 이제 사법행정 그리고 국회의 기능을 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법률 제정 및 규칙에 따라서 개인에게 부여된 기능을 행사할 때, 그리고 국왕 또는 정부 부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적 참여를 지원하거나 촉진하는 행동을 할 때는 바로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리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그런 규정을 실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은 우리나라의 규정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법적으로도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좀 개정의 필요성이 인식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대로 그럼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1735년에서부터 이미 벌써 젠가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법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신장하고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해서 면책을 넓게 인정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1938년 미국의 카롤린 판결도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는 취지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인들이 누구나 다 잘 아는 뉴욕타임스 vs 설리반 사건은 바로 이제 표현의 자유를 아주 폭넓게 민사재판에서까지 책임 면책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표현의 자유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반대로 프라이버시라는 또 가치도 또 중요하게 논의가 되었고요. 미국에서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의 헌법상 미국 수정헌법 4조에서 해석상 프라이버시권 등이 인정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프라이버시권은 미국 헌법상으로는 당연히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낙태라든가 자기 결정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영역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패치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마다 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나 유럽같이 일반적인 포괄적인 데이터 보호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처럼 언론에 대한 적용 규정이 없습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의 그 일반적인 프라이버시법으로 흔히 얘기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의 경우에도 사실은 소비자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중요한 참고 예를 얻을 수는 없지만 여하튼 미국에서도 이 표현의 자유와 그다음에 프라이버시의 다양한 논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은 우리 법제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 방안에 대한 또 다른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은 일본은 우리하고 유사하게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서 바로 이제 여러 가지 개인의 동의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지만 그 외에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 시간 발표에서 약간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보시면은 법령에 근거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런데 지진이 났는데 갑자기 그 개인정보 지금 피해자라든가 구제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활용한다. 뭘로 활용하느냐 굉장히 논쟁이 됐고요. 아마 여기 공중위생 향상이라든가 이런 조항도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일본에서도 57조 보시면은 적용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보시면은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일본 개인정보법 4장을 규정하지 않는다 해놓고선 이것은 역시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바로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 내용 보면 우리 법보다 좀 더 구체적입니다. 일본법 57조 1항 보시면은 방송국, 신문사, 통신사 그 외 보도기관의 경우에 바로 적용 제외를 한다고 해놓고요. 이러한 언론기관, 보도기관 말고도 2항에 보시면은 저술을 업으로 하는 자가 저술 목적으로 제공하는 목적까지도 규정하고 있고 종교단체, 그 다음에 정치 단체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이 바로 되지 않는다. 여기서 되지 않는다는 건 바로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에 관해서 적용 제외하는 건 우리하고도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처벌 규정이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업무상 취급한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해서 제3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공한 경우에만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굉장히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 같이 언론의 공익 제보를 막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거의 생각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문제점이 아마 일본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20년 보면은 공익통보자보호법이라는 규정을 거기서 내용을 좀 구체화하면서요. 공익보도를 하는 직원이 불이익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통보자는 공익통보를 하는 사람을 말하고 이 법에서 그 공익통보하는 사실은 개인의 생명 또는 신체 보도, 신체의 보호, 그다음에 소비자 이익의 옹호 뭐 등을 위해서 죄의 범죄 사실 또는 이 법에서 공표한 게재한 법률에 규정하는 과료, 과태료 같은 거죠. 과태료가 되는 사실 같은 것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경우에는 이렇게 그 공익 통보를 하게 되는 우리 공익 제보라고 우리나라는 흔히 하겠죠. 공익 제보를 하는 경우에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런 사실을 신고하고 공익 통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분명히 외국의 다른 나라의 법제에 비교해서 언론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도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떠한 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일단 저에게 이 토론회 전에 이제 주어진 내용 그 토론 법안은 결국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를 이제 추가하자라는 내용을 주고 있는데 저는 그 내용은 조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자리에서 많은 전문가님들과 함께 좀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58조 적용 제외 규정에서 언론의 적용 범위를 이제 적용 제외를 하고 있는데 그 적용 제외 규정에서도 뭐 일부 59조 제1항 2호라든가 3호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 제외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방법으로는 일본하고 유사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우리나라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 공익신고와 제보를 하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벌써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미 제가 받은 그 안으로서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뭐 이렇게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은 좀 더 구체화해야지 된다는 생각이고요. 앞서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영국의 법례에서 관련된 규정들, 뭐 사법행정을 위해서라든가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같이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라트비아 라트비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처럼 이것이 직업 언론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21조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이 돼야 될 논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그 우리 홍 기자님께서 하우 어떻게 해결하느냐 얘기를 말씀을 주셨는데 비슷하게 일단 후부터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적 허용 대상에 대해서는 저는 언론 보도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이것을 공익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새 그 젊은이들이 공정에 대해서 의식이 많은데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기회는 인정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조문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면은 그건 결론의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인적 범위 대상은 모든 국민의 범위로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느끼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래서 적용 범위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을 좀 한정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인티머시라는 영화에서 본 것처럼 누구 남 불륜했다, 공인이 불륜했다고 해서 다 올려도 되는 겁니까? 온라인에 그죠? 그런 것처럼 범죄 사실 또는 범죄 관련된 사실을 제보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논의를 하는 게 범죄 사실만 해도 우리나라는 경범죄처벌법도 있고요. 굉장히 폭넓습니다. 그래서 어느 범위로 해야 될지 한번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절차적 방법으로 본인이 이렇게 공익 목적으로 사회에 제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익 목적인지
보도 목적인지를 명확히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결국은 법정에서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보도 목적이면은 이제 언론 기사에서 기자분들이 이제 보도를 하는 경우는 보도 목적이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서 이 토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자분들도 그것으로부터 아직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공익 목적이나 본인이 보도 목적으로 바로 제보를 했는데 그래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가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경우, 특히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문제는 변론이고요. 저는 명예훼손의 경우는 오히려 뭐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만 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 공익을 위해서 제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고 문제가 되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나는 이번 공익 목적으로 이런 거를 제보할 겁니다라고 신고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제보한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야?라고 논의됐어요. 이 사람 나름대로 법에 아직 그런 규정은 없지만요. 법을 만든다면은 규정에 의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가 공익보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 개인정보의 일부를 공개합니다라고 이미 신고를 했어요라고 하면 이 사람 개인정보를 바로 이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법 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공익 목적, 보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범죄에 관련된 사실 혹은 법 위반을 다투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법 규정으로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본인이 그러한 제보를 할 때 당연히 표현의 자유는 사전에 제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 자기의 언론 제보가 공익 목적이라든가 보도 목적이라는 것을 좀 더 보장받기 위해서 관련된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에 신고를 한다면은 그 사람이 공익 목적이나 보도 목적으로 제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두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더 나아가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지금 언론에 관해서 규정을 받지 않고 있는 처벌 규정, 그 중에서도 이제 59조 규정이 최근 앞서 판례에서 문제가 됐는데 이 규정에 예컨대 2호라든가 3호는 언론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발표문에는 아마 제 3호만 규정해 놓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하지 않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이라든가 다른 또 법규에서 또 뭐 민사 영역에서 또 법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굳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런 규정을 통해서 제한을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원래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를 넘어서 바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박사학위 때도 관련된 논문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개인정보보호법은 그 본래 취지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지 그 취지에 관련 좀 확장돼서 굉장히 법 기술적으로 다른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사용하는 법 기술자들이 혹시 비난받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공익 목적 개인정보 활용 면책조항에 대한 입법적 평가에서 지금 이제 손영섭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님께서 그 다른 나라의 사례까지 다 동원하셔서 아주 상세한 별제를 길게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이 개인정보 활용의 면책 조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입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섭 교수님의 발제와 함께 안정민 한림대학교 글로벌학부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림대학교 안정민입니다. 이제 오늘 논의는 어쨌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공익적 제보나 보도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이 필요한데 이거를 하다 보면 민사상이나 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불합리가 존재하니
여기에 이제 정보 주체 동의 없는 정보 수집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자. 그래서 개정을 해서 분명하게 이게 만약에 공익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자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얘기는 한 것을 연구를 한 거는 아니고 짧은 시간 동안에 좀 주제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결론은 이런 개정이 도대체 얼마나 큰 불안이나 어떤 그 불명확함을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생소하기는 하지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중차대한 법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법이나 사법 시스템으로 또 앞에서 이제 앞 세션에서 주된 논의가 있었던 언론의 통제나 이제 지금 이 세션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공익 목적을 위한 활용은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더 좋고 법을 더 명확하게 개정하다라는 것은 개정하자라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 세션도 그렇고 우리 송 교수님도 말씀하신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발제 자료 35페이지 예로 들어주신 대리수술 제보라던가 대리수술 제보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했지만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이 되었고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어요. 언론을 포함해서. 그래서 신고와 관련한 여러 가지 책임을 감면하고 그다음에 비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것도 면책을 고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행위든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관련 법규를 모두 고려해서 판단하는 거지 개인정보 침해 행위 그 자체만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냥 이 수많은 법 중에 하나일 뿐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모든 영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왜냐하면 다른 법률도 있고 우리는 사회 상식도 있고 그 해당 사건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행위가 전체적으로 법익을 침해하였느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릴 때 그냥 하나의 법으로 인식이 되는 것일 뿐이지 이 법에서 모든 위협과 제소의 가능성, 불안성을 보호하는 예외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수들도요. 저희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항상 제소 가능성, 불안함에 떨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마디를 하면 얘가 나한테 이걸로 소송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고 그러니까 언론 특유의 불안감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 근데 또 마찬가지죠.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옆에 계신 분을 막 때렸어요. 때리는 것 자체는 폭행행위지만 왜 때렸나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그거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의 무법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그러한 사유들은 각각의 법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헌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 법 58조 1항 4호가 언론이 취재 보도 등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집 이용하는 개인정보를 예외라고 하고 있는데 이 예외의 범위가 불명확하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여지가 있다라는 주장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공익을 위한 보도 목적을 제외한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어려워요. 그 범위는. 공익이 뭐냐? 내가 추구하는 것이 공익이다. 나는 굳게 믿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 보도를 어디까지 보도라고 할 것이냐. 지금 표현의 자유가 무한하게 가능하면 최대한 보호하려고 하는데 1인 미디어 블로그를 하는 나는 인터넷 기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기자가 아니고 보도가 아니고 요즘에 영향력 있는 그 인플루언서들이나 하다못해 가수 비도 최근에 유튜브 방송을 하던데 그 사람 기자 아니거든요. 아니 등록된 기자는 아닐 거지만 그 사람이 막 얘기를 하는 거는 보도가 아니냐. 이렇게 어쨌거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딱 언론이라고 했을 때 조중동 방송 이렇게 공식적인 기관만 생각을 하고 어떤 그런 법을 만드는 거는 사실 쉽지 않다. 그리고
뭐 여기에 계신 분이나 이 방송을 들을 정도의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떤 언론이 어떤 보도를 하든 개인정보 침해와 공익 목적의 여러 가지 이익 형량을 해야 한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은 사실 법문의 존재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한 어떤 그 보도 경계 영역에 있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아주 근본적인 입법, 사법, 행정의 기능인데요. 입법자는 최대한 명확하게 입법을 해야겠죠. 선택의 여지가 없게. 그래서 그것을 행정부가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자의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그래도 그 처분이나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정말 이상적인 삼권 분립에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쨌든 입법부나 사법부나 행정부는 주어진 법의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최대한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니면은 또 지금 글로벌 국경이 없는 세계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모든 세계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고려해서 포섭하는 완벽한 법을 만들면 좋겠지만 다 벌써 아시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의 언론이나 공익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하는 거를 예외한다라는 글자 몇 개가 과연 이러한 불확실성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마지막에 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36페이지에 있는 그 개인정보 누설 행위에 대한 인터넷 기자의 1심 판결입니다. 아까 앞선 김도순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여기에 할애를 하셔서 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저도 사실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가장 거슬렸던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쓰고 봤던 게 그 판결입니다. 사실은 그게 2015년의 판결이에요. 지금 8년 전의 판결이고 1심 법원의 판결이라서 그거가 법원의 태도이다.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가 법원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협이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니냐. 왜냐하면 제가 이제 최근 판례들을 쭉 보면 우리 최근의 법원은 요즘에는 만약에 이게 뭐 수사기관의 고소나 소송 제기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는 범위까지 처벌을 범위를 확대하면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취지에 반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확대하는 해석은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런 해석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 또 이제 금지 행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59조 3항에 보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거가 있거든요. 그럼 유출을 했다고 무조건 개인정보 침해를 보느냐 그것도 그렇지 않고 유출 내용 그로 인해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 유출한 상대방, 목적, 경위 등 재반 사정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플러스 그 개인정보를 사용해야 하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를 모두 고려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판결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 어떤 건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만큼 여러 가지 최근의 판례 동향을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시점에서 이 판결을 너무 길게 얘기하는 거는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제가 또 한참 했죠. 네, 여튼 이 정도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토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과연 그 입법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런 이 면책의 범주를 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측면에서 특히 공익목적이라고 했을 때 그 공익목적의 범주는 또 뭐냐라고 하는 또 논의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지고 있는 애매모호함을 좀 더 명백하게 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사법부의 판단이나 판례라고 하는 것도 좀 더 좀 발전적으로 되고 있지 않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가 이걸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그런 선권 분립의 원칙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를 또 다 각기 분야에서 지킬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 어떤 신뢰의 전제하에 입법의 그 방향을 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지원 그 강원대학교 법학부 교수님께서 또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운대 법학부 선지원입니다. 사람이 이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죠. 물리적인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도 있고, 인간성을 갖추기 위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표현과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커뮤니케이션이 인간성 요소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보는 그런 이제 학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필수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평소에 잘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런 계기가 되면 커뮤니케이션에 저도 그렇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의 자유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제 이것을 좀 제약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기본권이든 기본권의 한계가 있듯이 커뮤니케이션의 자유 역시 이제 오늘의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서 얘기하자면 그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바람직할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문제 의식은 공익제보라든가 언론 보도라든가 이렇게 약간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표현 행위들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때 이것을 어떤 범위에서 좀 면책시킬 수 있고 어떤 범위를 넘어서면 또 개인정보 위반 행위가 돼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뭐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만 위법한 행위로 볼 것인지 뭐 이런 문제들을 좀 다루고 있고 또 좀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 즉 공익제보 등에 수반하는 개인정보 처리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개인정보 처리의 정당화 요소 중에 하나로 추가하는 이런 이제 개정 논의를 좀 입법적으로 평가하는 요즘에 입법학이라는 것도 그 연구를 하는 연구 영역의 하나로 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오늘의 토론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손영석 교수님께서 발제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고 또 손영석 교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뭐 공익 제보 같은 것들을 위해서 뭐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고 또 언론 보도를 보호하고 이제 이런 가치들의 중요성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이제 입법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일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손영석 교수님의 그 대안들을 쭉 살펴보면, 그러니까 손영석 교수님의 문제 의식을 그러니까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하면 저는 이제 구체성이라고 이제 느꼈거든요. 즉 이런 그 평가의 척도들 지금 나와 있는 개정안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개정안을 좀 개선하기, 그러니까 그 개정안의 내용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체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는데요. 저도 이제 같은 그 궤 속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약간 이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GDPR하고 GDPR 규정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GDPR 제6조 제1항 애목이 개인정보 처리의 정당화 요소 중에 하나로 공익과 관련되거나 공권력 행사 과정에 있는 이제 두 개의 요건을 이제 동시에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 중에서 공익상의 과업이라는 걸 이제 정당화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네, 약간 이제 제가 이 토론 의뢰를 받고 이 GDPR 이 규정에 대해서 여러 문헌들을 찾아봤는데 일단은 그 GDPR 입법 이유서에 왜 이런 공익상의 과업이 정당화 요소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지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입법 이유서 55항에 보면 종교 단체들이 활동하기 위해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 그리고 56항에서는 정당들이 개인의 그런 정치적인 입장들 그 정당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공익상의 과업, 종교 활동 내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일단은 입법 이유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입법 이유 자체가 어떤 그 구속력,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런 공익상의 과업의 의미를 해석을 할 때
GDPR의 입법자가 처음에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입법을 했는지는 참고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 교수님 발표에서도 라트비아 사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다른 사례입니다만 저도 라트비아 사례, 이 GDPR 6조 1항 2목의 해석과 관련한 라트비아에서의 그 사건을 유럽 법원이 판단한 사례를 이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라트비아의 제도 중에 하나가 교통 위반 사실을 어떤 뭐 인터넷 사이트 같은 곳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교통 위반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뭐 이런 제도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라트비아 법률로 이런 제도가 규정이 돼 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유럽 법원이 회원국의 법률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공익을 위해서 뭔가 이제 교통 질서의 안정이라는 이런 공익과 이제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이 두 가지 법익을 비교해서 약간 이제 공익이 우월한 가치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지만 공익상의 과업이기 때문에 이제 정당화가 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GDPR 85조 1항이 또 이제 오늘 토론할 주제와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85조 1항 역시 회원국은 법규를 통하여 이 GDPR상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권리와 자유로운 의견 개진 및 정보 공개에 관한 권리로서 저널리즘, 또 학문적, 예술적, 문학적 목적의 작업을 포함한 것을 조화시킨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회원국의 내국 법을 통하여 조화시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58조 1항 4호에서 이런 목적들, 저널리즘과 등등의 이런 목적들에 대해서 이제 절차 적용을 예외를 두는 규정들을 두고 있죠. 이런 이제 GDPR의 규정들이 이렇게 있는데 약간 유럽의 입법 환경과 유럽 연합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 단일 국가가 아니라 국가들의 연합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단순한 연합체가 아니라 또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유럽연합의 이런 환경들의 이제 차이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먼저 GDPR 6조 1항 예목이 공익상의 과업이라는 다분히 추상적인 개념을 정당화 요소로 둘 수 있었던 것은 이 GDPR이라는 규정 형식 자체가 아까 송 교수님께서도 설명하셨습니다만 원래 회원국에게 입법 지침을 주는 디렉티브였다가 2016년에 제정되고 2018년에 시행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회원국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레귤레이션 형태로 변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GDPR은 이게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바로는 레귤레이션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디렉티브의 성격 역시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방금 나온 공익상의 과업이라는 이런 추상적인 개념처럼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들을 통해서 회원국들에게 입법을 유보하고 있는 이런 조항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접 적용되는 레귤레이션이긴 하지만 회원국들이 내국법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GDPR에서는 공익상의 과업이라는 추상적인 이런 개념을 정당화 요소 중에 하나로 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조 역시 저널리즘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약간의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회원국의 개별 입법을 통해서 이것을 구체적인 요건들을 보완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구체성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식 자체가 회원국들의 개별 입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런 구체적인 요건을 그대로 넣는 것과 이제 동일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이냐? 저는 사실 더 간명한 대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미 15조 1항 제2호를 통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개인정보 처리의 정당화 요건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라 예컨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든가 또는 내지는 유사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다른 법규들을 통해서 보도 과정이라든가 취재 과정 혹은 공익신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좀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두고 15조 1항 제2호를 원용을 해서 15조 1항 제2호를 통해서 그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이런 전체 법 체계와도 좀 부합하고 더 간명한 해결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첫 번째 세션에서 이제 김도순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일찍 가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의 모든 것을 맡겨둘 필요가 없다. 다른 이제 법 체계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이런 행위들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안정민 교수님께서도 법체계 종합적으로 불법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이런 좀 법체계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에 덧붙여서 또 이제 손영석 교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공익 추구 행위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행위가 공익 추구 행위냐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이제 절차 역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이제 개별 입법을 통해서 그 공익 제보 내지는 언론 활동에 대해서 정당화 요건을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뭐 현 개정안에 대해서 그냥 그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이제 차선책으로 절차적인 정의를 확보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를 정당화하는 공익 추구 행위를 좀 바르게 평가하는 수단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더 논의가 발전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선주현 교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 면책 그 조항을 또 개인정보보호법 안에서 처리하고 해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걸로 다 부족하니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또 새로운 대안으로 이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라든지 이런 그런 보호법을 통해서도 보완할 수 있다. 그것이 또 구체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그 절차법을 마련해서 그 공익에 대한 범주라든지 그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좀 따져나가는 게 좋겠다. 그건 입법적인 보완 조치로서 또 하나의 대안을 마련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좋은 그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발전적으로 이야기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정영수 사무관님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의 사무관이신데요. 토론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영수입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제가 꽤 오래 개인정보보호법의 집행 업무를 이제 담당해 왔는데요. 사실 오늘 이 주제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제 스스로는 많이 고민 못했던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좋은 기회다. 특히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이 이제 그 권력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제대로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제대로 이제 일을 하려면 이제 고민할 게 여러 개 있다. 그 중에 하나 개인정보이다. 이제 이런 차원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 그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제목이 약간 이제 면책을 위한 이렇게 돼서 처음에는 이제 저는 면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약간 좀 그 책임질 일 하고 책임 안 지겠다 그런 걸로 오해할까봐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이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지, 또 보호를 전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언론 나름대로 기준도 갖고 계시고 하니까 그런 이제 관점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관해서 논의해보자. 이제 좀 입법적으로 또 해결하면 더 좋겠다. 이제 이런 차원으로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이제 저는 이제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법 개정해달라는 요구를 이제 일반 국민으로부터 전화로 국민신고로 이렇게 상당히 많은 루트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마다 다 이제 입법으로 해결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입법으로 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3법 개정 같은 경우는 많은 이제 진통도 있었고 이제 토론도 있었고, 그 과정 끝에 이제 뭐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모자란다 싶은 감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한 걸음 나아가지고 3법 개정을 했고, 또 2차적으로 조금 이제 정보처의 권리를 좀 더 보장하는 차원에서의 내용, 그리고 이제 이동권 이런 내용이 포함돼서 이제 어제 법사위에 개정됐고요. 이제 이런 걸 해왔는데, 우리 이번 건에 관해서도 이제 세 분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이제 요지가 제가 듣기에는
아마 이거를 좀 더 이제 그 개인정보법 현행법보다는 좀 더 구체화해서 언론인들이 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하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말씀하신 건 공통점인 것 같고, 이게 입법으로 어느 정도 얼마나 가능할지,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개별법으로 하면 좋을지, 아니면 이거는 조금 더 판례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여건이 좀 성숙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을지에 관해서 조금씩 이제 뉘앙스나 톤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부분에 관해서 저는 이제 그 연구, 입법적인 노력, 판례 이런 게 이제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연구 차원에서 좀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령을 처음 만들 때는 이제 그 국가로부터 이제 개인이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하려면 그 이제 개인정보 보호가 돼야 가능하다.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 자기결정권을 도입한 첫 번째 그런 개념 갖고 이제 업무를 했는데, 최근에 제가 많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이제 그 뉴욕 타임즈 한 96년 그 만평하고 2014년 무렵에 만평 두 개를 이제 나란히 볼 기회가 있었는데, 96년도에는 걔가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데 뭐라고 썼냐면 Nobody knows you are a dog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성이 보장된다 이제 이런 얘기였고요. 최근에는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I know who you are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정보 처리 환경이 달라졌다는 거죠. 많이 달라졌고, 지금 내가 뭘 검색했는지 뭘 샀는지 이걸 통해서 네가 누군지 말해줄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이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중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언론은 제대로 이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러려면 그럼 어느 선에서는 처리를 해야 되고 어느 선에서는 좀 보호를 해야 되고, 아까 많은 분들이 똑같은 말씀 해주시긴 했지만 공적인 임무라고 사적인 임무를 똑같이 처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런 면에서 기준이 달리 적용돼야 할 거고, 그런 구체적인 기준에 관해서는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아마 좀 이렇게 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그 오픈넷을 비롯해서 이제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판례 차원에서도 좀 이렇게 법원에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해보면 어떨까. 뭐 당연히 지금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도 하셨고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이제 연구나 이제 저기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잘 아는 판례 중에 하나가 저기 로엠비 판례인데요. 이게 이제 공개된 개인정보, 그러니까 이제 대학 교수님들의 홈페이지에 이제 자기 연구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걸 공개해 놨는데, 그리고 연락처라든지 이런 걸 공개했는데, 이걸 이제 로엠비라는 사이트에서 유료로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사안인데, 대법원에서 이거 유료로 했다고 문제는 아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그 판결하고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한 거거든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그 자체로 이게 정확하게 이게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은 없긴 한데, 이제 법원에서 이제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하니까 비교적 이제 그런 가능이 좀 정립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당장 이걸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이건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거를 구체적인 사안에 비춰서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입법 노력을 해야겠는데,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법 조문을 이렇게 15조 뭐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계약이 뭐예요? 불가피한 게 뭐예요? 이런 조문 해석이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이제 혹은 공익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면, 혹은 뭐 범죄와 관련해서 어떤 거 관련해서 이러면 그게 뭔지에 관해서 저희 설명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사례가 정립이 되고 구체화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당성이 확보될 때 같이 법 개정하자고 저희도 목소리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다 같이 고민해 나가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에 그 우리 정영수 사무관님께서 이제 또 토론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 제기가 지금 된 측면이 지금 개인정보보호법하고 그다음에 언론 보도 취재의 자유 부분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이 이제 대통령실로부터 지금 당장에 제기가 되는 바람에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논의를 다시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실에서의 그 이 경향신문이 개인 인적 사항을 보도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일정하게 공익적 목적을 위배했다고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어쨌든지 간에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비서관이라든지 행정관이라든지 뭐 보좌관이라든지 다 이게 공개가 되는 공인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게 자꾸 바뀌냐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국정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좀 더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근거로 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문사에서는 언론 보도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니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딱 어떻게 보면은 문제 제기를 제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언론 보도를 공익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우리는 봐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좀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위축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오픈넷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됐다 이참에 그럼 개인정보법에 말하자면 입법성의 조각사유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올바른 공익적 목적 추구라고 할지라도 현행법으로는 이것은 입법성의 조각사유가 안 된다라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그러면은 법을 좀 보충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 인식이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의 토론회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당장에 이게 정답이 있을 수는 없고 또 정부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또 학계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시민단체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언론계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다 이 차제에 좀 더 입법에 있어서의 불충분한 문제, 특히 GDPR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우리의 지금 법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면책 사유가 뭐 이런 언론의 자유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학문적인 필요성에 의해서도 사실은 데이터법 이 문제가 그동안 제기가 됐었고 지금 조금씩 이제 손을 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는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은데 먼저 발제하신 우리 교수님이나 토론자 분께서 보충 발언이 있으시면은 좀 더 보충 발언을 해 주시고 마무리를 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뭐 많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실은 단순히 개인정보 문제가 아니라 진짜 IT 미디어와 인공지능과 연결되는 아주 굉장히 저는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컨대 누군가가 도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예컨대 제소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 그죠? 나를 제소했는데 저 사람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나를 제소한 사람 오히려 골탕 먹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만약에 진행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취지하고 다른 바로 법기술적인 문제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명예훼손이라든가 형사사건이라든가 뭐 사생활 침해 관련한 민사소송이라든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를 잘 보호한다는 그 취지에 맞게 그리고 외국 입법 내하고 비추어도 우리나라 법이 좀 엉성하지 않고 정치하다는 그런 구체한 법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좀 그런 걸 하는데 계속 연구를 해서 좀 기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법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법 기술적으로 만약에 이 법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면은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면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 그 관련된 우리 포함해서 법률가라고 합시다. 그 해당 법률가가 너무 기술적인 방법으로 법을 취급해서 그 당시 좀 잘못했지 않아라고 후일 또 비난받지 않을까요? 네, 하여튼 우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지만 또 어느 순간은 또 역사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될 그런 또 사회적인 또 인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말씀을 잘 받아서 좀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도 더 추가하실 발언은 없으세요? 네. 그러면은 혹시 다른 분 혹시 있으세요? 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P랑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이거는 제가 뭐 현업을 떠나있지만 느끼는 게 현실의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거랑 약간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보시는 거랑 좀 체감되는 게 다르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방금 송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원래 입법 목적 그대로나 의도한 바대로 규율
대상을 규율하고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게 없죠. 근데 항상 이제 오남용 시도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아까 봉쇄소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런 위험성, 그러니까 어떤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아까도 계속 뭐 이제 반복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이거를 모호하지 않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유효하고요. 그 구체화 방식에 대해서는 아마 각자 생각이 다르고, 정부 측의 뭐 대통령 직속 위원회시니까 정부 측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뭐 개인정보 관련된 규제 기관이니까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고, 거기에 피규제자가 되는 수규자가 되는 언론의 입장이 또 다를 수도 있고, 학계에서 바라보시는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그러면 판례가 축적이 되고 이게 사건이 성숙해져서 이런 게 정립이 될 때까지라고 하는 동안은 누군가가 거기에 끌려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게 될 때까지 발생하는 위축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좀 고려를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어떤 일관된 기준이나 그래도 예측 가능성 정도가 되는 범위 내부로 포섭이 되지 않을 경우에 저희는 그러면은 판사가 누구냐,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권을 행사하는 검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상당히 우연한 사정에 따라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뭐 이 기사에 개인정보를 담는 것 자체가 누설이 되지 않을 정도의 명확함, 예. 그러니까 이 뭐 제공이냐 이용이냐 정도의 이거를 가르마를 탈 수 있는 정도의 명확함의 범위 내로,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다른 언론이라고 하면 아까 되게 브로드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합니다. 과연 이거를 뭐 정기간행물법상의 언론 방송법 이런 데만 언론으로 볼 건지, 혼자 손들고 나와가지고 유튜버들이 언론이라고 주장하는 데까지 유튜버로 볼 건지,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통상의 언론 보도라고 얘기하는 범위 내에서는 거기서 정당한 방식의 보도를 하는 거는 적어도 이렇게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향신문의 보도가 크게 잘못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소송의 위협의 가능성이 노출됐던 게 뭐 단 하나의 사례라고 하지만, 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봉쇄소송의 포문을 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지레 겁먹고 그러는 걸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한 최근 10년 사이의 작금의 언론 환경이 이거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을 보탰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언론 보도 등 공익 목적 정보 처리 면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이제 토론회인데, 결국은 이제 이 법을 어떻게 개정할까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국회가 입법부이기 때문에 그 입법안을 지금 이제 민명덕 의원실에서 아마 제안하기 위해서 지금 이 토론회를 오픈넷하고 같이 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명예훼손 관련된 법도 그렇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도 그렇고 사실은 국회에서 다 이 문제를 다 다뤄서 심층 있게 논의를 해서 또 고쳐야 될 거는 빨리빨리 고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 개정하지 못한 책임은 궁극적으로는 국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토론된 내용을 민명덕 의원실에서 민명덕 의원님이 잘 수렴을 하셔서 좋은 개정안을 좀 내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지막에 그 바람을 요구를 담고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